자, 그럼 우리 생명 시스템 봅시다. 이 생명 시스템이 단원이 3개이긴 한데 첫 번째 단원이 조금 내용이 많고 두 번째 단원이 내용이 적고 세 번째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뭐 우리가 물리하느라 시간이 좀 많이 썼으니까 첫 번째 소단원만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아마 여기 생명 시스템 두 번째 단원이랑 지구 시스템 두 번째 단원, 그러니까 직권의 변화를 하겠죠. 그리고 다다음 시간에 이 생명 시스템 마지막 단원 유전 정보의 흐름 파트 하시면 진도는 끝나게 될 거고 그럼 그때 기점으로 시험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문제 좀 풀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단원이 결국엔 물리랑 지구랑 생명인데 성격으로 묶자면은 물리랑 나머지거든요. 지구랑 생명은 사실 통암기야. 그러니까 그냥 다 열심히 외우시면 돼. 물리는 이제 제가 계속 갈구고 욕하고 할 테니까 열심히 풀이를 좀 체득을 하셔야 되겠고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고 지구랑 생명은 열심히 외우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생명 파트 좀 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가장 작은 단위로 친다면 바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우린 이 세포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다 이런 얘기해요. 자, 구조적 단위이다 라는 건 무슨 말일까? 마치 벽돌이 쌓여서 집을 이루는 것처럼 세포 쌓여서 하나의 개체, 생명체를 만든다 라는 얘기고 기능적 단위라는 건 무슨 말일까? 마치 회사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일을 하면서 그게 회사를 굴리는 것처럼 세포가 기능적 단위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다만 건물을 구성하는 벽돌이 그 벽돌 하나가 고유의 기능을 가져서 건물이 유지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벽돌은 구조적 단위이긴 하지만 기능적 단위는 아니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사람들이 각자의 기능을 행하면서 회사가 돌아가지만 그 사람들이 고유의 구조를 띠는 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기능적 단위이지만 구조적 단위는 아닐 거예요. 회사를 구성하는. 그렇지만 이 세포라는 건 물리적으로도 뭉쳐서 하나의 개체를 유지를 하고 각각 고유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의 개체를 유지한다. 그래서 구조적 기능적 단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세포끼리 모이면 걔를 조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조직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이에요. 모양과 기능이 유사한 세포의 모임이다. 한마디로 서로 닮은 세포들끼리, 서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끼리 모이면 그게 조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직들이 모여서 고유의 기능을 갖게 되면 우리 그걸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얘는요, 고유의 기능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살아 숨쉬는 개체를 형성하게 되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생명체들이 구성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식물과 동물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해요. 이를테면 동물은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루고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즉 동물에게는요 기관계라고 하는 특수한 단계가 별도로 존재해요. 자, 그러면 우리 각각의 예시들을 조금 떠올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관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기관은 말 그대로 고유의 기능이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자, 그럼 동물을 구성하는 쉽게 생각해서 우리 사람에게 있는 몸속에 있는 것 중에 고유의 기능을 갖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성민아? 너의 몸 안에 있는 것 중에 기능이 있는 거. 심장? 좋아요, 심장. 심장은 몸 안에 피를 돌리는 기능을 하죠. 자, 서연아. 기능이 있는 거. 폐, 좋아요. 폐는 호흡을, 기체 교환을 하는 기능을 하죠. 소희야. 간? 좋습니다. 간. 해독작용도 하고요.
신장, 신장 좋아요. 신장 혹은 콩팥 기능을 하죠. 네, 좋습니다.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죠. 심장, 폐, 간, 신장, 뇌 이런 거 전부 기관입니다. 오케이? 그럼 기관에서부터 다른 애들을 조금 뽑아내보자. 일단 기관계로 가볼게요. 자, 심장은 하는 역할이 뭐라고? 몸에다가 피를 돌리는 거라고. 그치? 그럼 그 심장, 그리고 심장에 연결된 수많은 혈관들 걔네를 묶어서 우리 몸에다가 피를 돌리는 순환계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또 폐, 기관지, 기도, 폐포 그런 애들 묶어서 호흡을 담당하는 호흡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간, 우리 몸에서 소화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놈들 소화계라고 할 수 있겠고, 신장, 우리 몸에서 소변이 지나가는 것들 배설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뇌, 척수, 수많은 뉴런들 합쳐서 신경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등등등 이런 게 기관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조직은요? 그럼 뭐가 있을까? 간을 조금 뜯어볼까? 혹은 위를 조금 뜯어볼까? 그럼 위에는 뭐가 있을까? 일단 위벽을 구성하는 상피 조직 혹은 피부 조직 같은 게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 뭐 위액을 분비하는 분비 조직 같은 것도 있겠어요. 그죠? 이외에 수많은 다양한 조직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 정도로 구분 정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물을 봅시다. 식물은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모여서 조직계를 만들고,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을 만들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를 형성합니다. 자, 그러면은 동물에는 고유의 단계인 기관계가 존재했다면 식물에는 식물계에만 있는 존재인 조직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식물도 한번 뜯어볼 생각을 해보자. 식물은 아예 개체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식물이 있어요. 얘를 가장 큼직큼직한 단위로 뜯어보자. 그럼 뭐가 나올까? 뿌리, 줄기, 잎 이런 거 나오겠죠. 이게 뭐야? 기관이야. 오케이? 자, 그럼 조금 더 작게 뜯어볼까? 줄기엔 뭐가 있을까요? 관다발 조직계 이런 거 있겠죠? 그치? 관다발 조직계가 뭐 하는 거야? 물이랑 영양분이 지나가는 그런 거잖아. 그치? 관다발 조직계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 물관과 체관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그 물관과 체관은 조직. 그치? 또 잎의 겉에 표면을 구성하는 뭐 얘도 표피 조직. 표피 조직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치? 단계적으로 조금 뜯어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를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림을 보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동물. 식물은 이렇게 생겼다.
되었다라고 할게요. 자, 책 있는 그림이랑 얘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보시면. 자, 하나하나 해보자. 얘부터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 모두 핵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핵이 세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요. 그림 보시면 가장 크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핵이 하는 역할은 뭘까? 세포의 핵에 뭐가 있을까? DNA 그리고 RNA 같은 애들이 있겠죠. 핵은요, 핵산이 존재합니다. 핵산이. 핵산을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유전물질. 혹은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이게 핵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그지? 자, 그 다음에 핵에 붙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핵에 붙어 있는 애들. 쟤네를 우리 소포체라고 불러요. 이 소포체는 하는 역할이 뭐냐? 단백질을 운송합니다. 단백질을요 보내요. 어디에서 어디로 보낼까? 기본적으로 소포체에서 온 단백질은요 리보솜에서부터 왔습니다.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소포체를 지나서 골지체 그리고 다른 세포 소기관 으로 보내져요.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소포체가 받고요. 이 소포체가 그 단백질을 바로 골지체 혹은 다른 세포 소기관 필요한 대로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지질을 합성하기도 해요. 소포체는. 자,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골지체는 뭐냐? 여기 밖에 떨어져 나와 있는 게 골지체예요. 골지체는요 소포체가 보낸 단백질을 받습니다. 그지? 소포체가 보낸 단백질을 골지체는 받아요. 그럼 골지체는 이 단백질을 어떻게 하냐? 내보냅니다. 어디로? 세포 밖으로. 자, 우리 세포 안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요 리보솜에서 만들어져서 소포체로 갔다가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가고 골지체가 세포 밖으로 내보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리보솜은 뭐냐? 여기 점처럼 찍혀 있는 요 작은 것들 얘네가 바로 리보솜이에요. 리보솜이 하는 역할은 단백질 합성입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단백질의 단위체가 뭐예요? 아미노산이죠. 리보솜은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지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게 아닙니다. 자, 아미노산은요 대부분 우리가 음식물로부터 섭취를 해요. 몸 안에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음식물로부터 아미노산은 섭취를 합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잖아, 그지? 그럼 그 단백질이 소화되면서 작은 아미노산들로 뜯어져 있을 거잖아, 그지? 그럼 리보솜이 하는 역할은 이 아미노산들 갖고 와서 다시금 단백질로 만드는 거라고. 오케이? 그게 리보솜의 역할이다. 단백질 합성이지 아미노산 합성은 아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리보솜 봤으니까 다른 놈을 좀 보자. 쟤는요 미토콘드리아예요. 안에 격자 모양처럼 생겼으면 미토콘드리아예요. 오케이? 자, 이 미토콘드리아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뭐해요? 세포호흡해요. 세포호흡이 무슨 과정인데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살아 숨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죠?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물론 모든 세포호흡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은 세포호흡이라고요. 세포호흡은요 반응식도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포도당에다가 산소를 붙여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얻어내는 게 세포호흡이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 필연적으로 에너지가 나온다. 오케이? 세포호흡을 하면서 에너지가 나온다. 이 에너지를요, 이것도 중요해요. 에너지를 ATP 형태로 저장한다. ATP가 뭐예요? 그냥 에너지를 저장하는 하나의 형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이 뭐라고? 세포호흡한다고. 세포호흡이 뭔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면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 ATP의 형태로 저장한다고. 알겠니?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동물 세포는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고 동물에는 없고 식물에만 있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6번 봅시다. 저기 보시면 미토콘드리아는요. 이렇게 안에 격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얘는 동그라미 안에 동글뱅이가 박혀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얘가 염록체입니다. 미토콘드리아와 염록체를 그림 보고 구분하시는 방법은 안에 격자 모양이면 미토콘드리아고 안에 동글동글동글하게 들었으면 그게 염록체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염록체는 뭐 해요? 광합성하죠, 광합성. 광합성이 뭔데요? 우리 반응식은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세포호흡과 완전히 반대예요.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뭐를 만들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겠지. 그치? 요게 염록체에서 하는 광합성이다.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뭐예요?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광합성하잖아. 무슨 에너지 흡수해? 태양에너지, 빛에너지 흡수해서 광합성하는 거잖아. 그치? 요게 광합성이다. 다른 말로 뭐를 만든다? 포도당. 유기물을 합성하는 과정이다. 오케이? 유기물을 만드는 게 광합성이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 미토콘드리아, 유기물을 만드는 건 광합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건 다 했어요. 요거 한번 봅시다. 얘도 식물에만 있고요. 이름은 에코예요. 하는 역할은 노폐물 저장입니다. 오케이? 노폐물 저장.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는요. 자, 식물 세포가 성숙할수록, 즉 식물 세포가 오래된 식물 세포일수록 몸속에 쌓인 노폐물의 양이 많겠죠. 그렇다면 에코의 사이즈가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의 사이즈를 통해서 식물 세포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다. 성숙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개만 더 볼게요. 8번째는 이 껍질입니다. 세포막이죠. 세포막은요,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 모두에게 있습니다. 구성은요,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이에요.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로 구성된 게 여기 동물에도 있고 식물에도 있는 막이다. 오케이? 얘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물질 출입을 통제합니다. 너는 들어와, 너는 못 들어와 하는 게 세포막의 기능이에요. 물질 출입을 통제한다. 자, 9번째. 여기 밖에 세포막 밖에 벽이 하나 더 있죠. 식물은. 동물은 여기 없습니다. 얘가 뭐야? 세포벽이야. 세포벽은 무슨 역할을 해? 식물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 오케이? 자, 마지막 10번째. 이 세포 소기관들, 핵, 소포체, 골지체,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여기 염록체, 에코 등등은 세포 안에 들어있는 기관들, 세포 소기관들이죠. 그리고 이 세포 소기관 말고 세포 안을 채우고 있는 액체 성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욕조에 수많은 물건들이 떠 있고 그 욕조를 채우고 있는 액체 성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우리는 그 액체 성분을 세포질이라고 부릅니다.
세포 질이 뭐라고? 세포 소기관 말고 세포를 채우고 있는 액체 성분이 세포질이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딱 10개 등장했고요. 10개 각각의 기능과 형태, 모양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동물세포, 식물세포 그림 주어졌을 때 화살표로 얘 뭐예요? 하면 걔는 누구고 기능이 뭐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알겠지? 자세한 기능은 책에 써져 있으니까 뭐 제가 한 얘기가 전부긴 하지만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자, 책의 오른쪽 날개 보시면은 각각의 세포 소기관들의 이제 막구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 막구조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핵과 염록체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 구조래요. 그죠? 핵과 염록체,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 구조래요. 오케이?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소포체, 골지체 무슨 구조래요? 단일막 구조래요. 소포체, 골지체, 단일막 구조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액이 없는 세포 소기관으로 리보솜이 있겠다. 오케이? 오른쪽 날개에 있어요. 오른쪽 날개에 그거 막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해 주셔야 된다. 알겠니? 요거 외워주시고 물론 각각의 기능들도 기억을 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우리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한번 볼게요. 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책을 한 장 넘겨보시고. 그러면 177쪽에 이제 이동에 대한 얘기가 있죠. 여기 세포막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로 구성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포막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얘가 바로 인지질이에요. 인지질은요, 여기 물이랑 친한 친수성 머리와 여기 물이랑 친하지 않은 소수성 꼬리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친수성 머리가 바깥쪽을 보고 소수성 꼬리가 안쪽으로 붙어있는 형태죠. 뭘로 구성이 되는지 당연히 아셔야 해요. 이 소수성 꼬리는요, 지방산이고요. 이 친수성 머리는 보시면 가운데 네모난 사각형이 있을 거예요. 이 네모난 사각형이 글리세롤이고 이게 인산이다. 이렇게 인지질의 구조를 아실 수 있어야 해요. 글리세롤과 인산이 붙어서 친수성 머리를 구성한 거다. 이게 인지질의 구조고요. 자, 얘가 뭘까요? 얘가 바로 막단백질이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인지질과 인지질 사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놈들이 있을 거고요. 막단백질을 통해서 들어오는 놈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누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들어오고 누가 막단백질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우린 기본적으로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을 통한 물질의 이동 모두 확산입니다. 그러면 뒤에 얘기를 하기 이전에 확산이 뭔지부터 조금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확산은요, 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자, 용질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건더기 혹은 크기가 있는 물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좀 더 정확한 정의는 용질은 녹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용질과 용매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조금 이따 용매에 대한 얘기도 나올 텐데 소금물이 있다고 치자. 그럼 소금물은 물에 소금이 녹아 있는 거지, 그치? 그런 소금 알갱이 같은 게 용질이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알갱이가 움직이는 게 용질이라고, 알겠니? 그리고 확산이 그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알갱이가 움직이는 현상이다. 그러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알갱이가 움직이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말은 얘는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연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는 게 다른 말로 ATP를 소모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오케이?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ATP를 쓰지 않는다. ATP가 뭐였어요? 에너지의 저장 형태였죠. 쉽게 말해서 배터리라고, 배터리. 그럼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건 배터리를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지. 자, 그럼 얘는 굉장히 자연적인 현상이고 요거 중요해요. 수동수송입니다. 우리 수동수송과 능동수송이 있거든요. 에너지를 안 쓰는 게 수동수송이고요. 에너지를 쓰는 게 능동수송이에요. 확산은요, 에너지를 쓰지 않는 수동수송이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중요한 얘기예요.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물질의 이동을 봅시다. 그럼 우리 물질의 이동에는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 있어요.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을 통한 이동 혹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이동이 바로 단순 확산이고요. 촉진 확산은 막단백질을 통한 이동이에요. 오케이? 자, 단순 확산은요, 어떤 놈들이 잘 되냐? 지금 보시면 인지질 이중층 사이 여기는 틈이 매우 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잘 들어옵니다. 입자가 작을수록 잘 들어와요. 또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들이 잘 움직이니까 활동성이 커지니까 잘 들어오고요. 또 여기는 소수성 골이잖아요. 즉 물과 안 친한 골이잖아. 그러면 물과 친한 입자는요 들어오다가도 여기 꼬리를 만나면 튕겨져 나가겠죠. 그지? 그래서 이 꼬리를 무사히 지나려면 물과 친하지 않은, 한마디로 기름을 좋아하는 지용성 물질일수록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산이라는 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이었죠. 그럼 봐봐. 둘이 농도가 같으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잘 안 움직이겠지.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아야지 애들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농도 차가 클수록 잘 움직입니다. 단순 확산은 입자의 크기가 작아야지 잘 통과하고요. 온도가 높아야지 활동성이 커지니 잘 통과하고요. 꼬리를 지나야 하니 지용성 물질이어야 하며 농도 차가 클수록 잘 움직인다, 잘 통과한다라는 얘기예요. 요 네 가지 조건이 바로 단순 확산이 잘 되는 조건이라고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런 물질들이 뭐가 있냐? 기체 분자. 산소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같은 것들 있을 거예요. 얘는 지용성이에요? 지용성이라고 보긴 좀 그래요. 자, 그렇지만 얘네는 입자의 크기가 워낙에 작아서 인지질 이중층으로 잘 들어오는 놈들이다. 이런 기체 분자들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잘 들어온다. 또 두 번째, 지용성 물질들. 사이즈가 좀 크더라도 지용성인 놈들. 대표적으로 지방산, 글리세롤, 이런 애들 잘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반대로 막단백질은요 어떤 조건하에 잘 들어오냐? 얘는요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잘 들어와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막단백질을 통해 들어오는 놈들은 누구냐? 단순 확산이 못 되는 놈들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촉진 확산하겠죠. 대표적으로 수용성 물질들. 물을 잘 먹는 물질 누구 있을까요? 포도당, 아미노산. 야, 포도당 왜 들어와야 돼? 세포 안으로? 포도당 들어와서 어디다 쓰는데? 세포 호흡한다고 포도당 갖다가 에너지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아미노산 어디다 쓰는데?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해야 된다고 아미노산 끌고 와다가 단백질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런 애들은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어딜 통해서 들어온다고? 막단백질을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알겠니? 또 추가적으로 이온들 혹은 전하를 띤 입자들, 예를 들면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같은 애들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된다고요. 알겠니? 자, 그럼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기체 분자는 단순 확산, 지용성도 단순 확산. 포도당 아미노산 촉진 확산, 이온도 촉진 확산. 누가 어딜 통해서 들어오는지 꼭 구분해 주셔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얘기해 볼까? 폐포에서의 기체 교환은 단순 확산일까, 촉진 확산일까? 자, 생각해 보자. 폐포에서의 기체 교환, 폐포에서의 기체 교환이 뭐야? 말 그대로 산소 기체는 몸 안으로 들어오고 이산화탄소 기체는 몸 밖으로 나가고 그런 기체 교환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폐포에서 일어나는 거. 뭐를 통한 이동이야? 기체 분자니까 단순 확산이겠다라는 거지. 그치? 기체 교환 같은 예시 여기다가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또 세포막을 통한 포도당의 이동. 세포막을 통해서 포도당이 왔다 갔다 한대요. 혈액에서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움직인대. 그럼 그거 누구 통해서 하는 거야? 포도당은 수용성이니까 촉진 확산. 그런 거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니? 기본적으로 꼭 제대로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의 그래프를 조금 보셔야 하는데요. 별거 아닌 그래프예요. X축을 농도차라고 볼게요. 그리고 Y축을 확산 속도라고 볼게요. 자, 그럼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엔 농도차가 클수록 확산이 잘 된다, 확산이 빠르게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확산의 그래프는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근데 촉진 확산도 물론 마찬가지로 농도차가 클수록 잘 됩니다. 그럼 촉진 확산도 농도차가 클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지다가 얘는 어느 순간 일정해지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게 촉진 확산.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꺾이는 요 구간의 이유를 아셔야 해요. 왜 이 지점을 넘어가면 농도차가 더 높아져도 확산 속도가 안 빨라져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건 왜 그런 거냐? 우리 세포막에는요, 막단백질과 인지질 이중층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막단백질이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300개면 300개 정해져 있겠죠. 걔네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그 막단백질은요, 막단백질마다 통과하는 물질이 정해져 있어요. 이를테면 포도당이 들어오는 막단백질에는요, 아미노산이 못 들어와요. 또 아미노산이 들어오는 막단백질은 아미노산만 들어오고 다른 놈들은 못 들어와요. 자, 어쨌거나 포도당이든 아미노산이든 이온이든 간에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걔가 이용할 수 있는 문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 포도당이 들어올 수 있는 막단백질 그 문이 100개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 처음에는요, 기다리는 놈이 많아져요. 처음에는 밖에 입자들이 많아지면 농도차가 커지니까 문이 많이 열릴 테고 애들이 빨리빨리 들어오겠죠. 근데 어느 순간 애들이 너무 많아져서 자, 밖에 포도당이 1000개 있을 때랑 2000개 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근데 문은 100개밖에 없어요. 속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1000마리 밖에 포도당이 1000개 있을 때도 문 100개가 다 열려 있을 거 아니야. 2000개 있을 때도 문 100개가 다 열려 있을 거 아니야. 속도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요. 왜? 왜 여기서 일정하다고? 모든 막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알겠니? 모든 막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 했어. 다 했고 딱 하나만 더 보면 돼. 5분이면 끝나. 그리고 그 얘기 하나만 할게요. 얘네는요, 세포막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얘네는요, 고정되어 있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막단백질도 이렇게 좌우로 지들끼리 움직이고 인지질 이중층도 지들끼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 그냥 가끔 선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학산을 보셨으면 삼투를 보셔야 하는데요. 요 삼투 중요해요. 그리고 확산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삼투는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저농도에서 고농도. 근데 얘는요 용매가 이동합니다. 쉽게 말해서 물이 이동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도 자연적인 현상이어서 에너지와 ATP를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수동수송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게 뭐가 있냐? 라면 삼투는요 기본적으로 여기 일자건이 있다라고 할게요. 중간에 반투과성 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투과성 막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양쪽에 들어있는 게 소금물이라고 하자. 그럼 이 반투과성 막은요 그 막에 있는 구멍이 작아서 소금은 못 지나가. 근데 물은 지나갈 수 있는 사이즈의 막이야. 그러면 이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면 여기는 15%짜리의 소금물이고 여기는 30%짜리의 소금물이래요. 자, 그러면 삼투는 누가 이동한다고? 물이 이동한다고. 그럼 우리는 삼투를 생각할 때 가장 항상 해야 되는 마인드셋이 이거야. 삼투는요 짠 곳에 물을 타는 겁니다. 짠 곳에 물을 타는 거야. 자, 그럼 어디가 짠 곳이야? 여기가 짠 곳이지. 30%잖아. 그럼 여기에 물을 탄다고. 즉 물이 어디서 어디로? 15에서 30 쪽으로 이동한다. 요게 삼투입니다. 그럼 봐봐. 얘는요 수위가 점점 낮아지겠지. 그지? 그럼 수위는 낮아져. 즉 물은 줄어들었는데 소금 양은 그대로니까 농도가 어떻게 돼? 상승하겠죠. 반대로 얘는요 물이 점점 들어오니 수위는 상승하겠고 물이 타졌으니까 농도는 떨어지겠다. 그래서 농도가 같아지는 게 삼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삼투의 핵심적인 마인드셋은 뭐라고? 짠 곳에 물을 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동물과 식물 예시까지만 보면 끝내요. 좀만 힘내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요 고장액, 등장액, 그리고 저장액에 넣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고장액이라는 게 뭐냐? 높다라는 거예요. 뭐가? 농도가. 어디가? 용액의 농도가 높다, 세포의 농도가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장액은 뭘까요? 아니, 등장액은 뭘까 그러면? 같다라는 얘기겠죠. 안과 밖의 농도가. 저장액은 뭘까요? 바깥의 농도가 더 낮고 안의 농도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아셔야 해요. 고장액에 넣었다라고 하자. 어디가 짜니? 바깥이 짜지. 그럼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야 돼? 안에서 밖으로 이동해야겠지. 그래서 세포가 쭈글쭈글해지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얘는요 저장액 어디가 짜니? 안쪽이 짜지. 안쪽이 짜니까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야 돼? 바깥에서 안으로 이동해야겠지. 저장액은 안이 짜니까 물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야겠지. 그럼 세포가 어떻게 돼? 빵빵해지다가 터질 수도 있겠어요. 그지? 등장액은요 안과 밖의 농도 차가 없지. 안과 밖의 농도가 같지. 자, 그럼 물이 이동해야 돼. 안 해 하면 안 돼. 물이 이동하는데요 나가는 양이랑 들어오는 양이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나가는 양이랑 들어오는 양이 동일하다. 나가는 만큼 들어온다. 자, 그럼 여기도 사실 물이 세포 안으로 안 들어와요? 아니야, 들어오는데 나가는 양이 더 많은 거야. 알겠지? 이동은 항상 하는데 양의 차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식물 한번 보자. 식물 고장액에 넣었어요. 식물은 세포 벽이 있죠. 고장액에 넣었으면 안쪽 농도가 높고 바깥 농도가 높으니, 안쪽이 낮고 바깥이 높으니 물이 어디서 어디로? 안 짠 데에서 짠 데로, 안에서 밖으로 나가겠다. 더 많이 움직이겠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어떻게 돼? 쭈글쭈글해지지. 그러면 세포벽이랑 세포막이 떨어지네. 우린 얘를 원형질 분리라고 불러요. 오케이? 두 번째, 등장액에 넣었다라고 합시다. 그럼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같으니까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동일하겠다 할 수 있겠지. 마지막, 저장액에 넣었다라고 합시다.
저장액 같은 경우에는 안과 밖 중에 바깥이 낮고 안쪽이 높으니까 밖에서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다. 다만 얘는 세포벽이 있으니까 터질 수는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알겠지? 삼투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삼투압 확산의 예시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해요. 알겠지? 이전에 우리가 그렸던 세포소기관 그리고 세포막과 세포벽, 세포질을 합쳐서 10개는요. 각각의 기능과 모양을 알고 계셔야 하고요.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